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인강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하고 워낙 인강으로는 익숙한 사이인지라 어찌 보면 현강의 횟수보다는 더 인강이 많았던 우리였기에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1강 촬영하는 시점이 화요일 5교시인데요. 공교롭게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위에 지금 선생님이 1학년 5반에서 찍고 있는데 그 위에 2학년 1반에서 이과반 친구들이 경제를 경영쌤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도 이 시간 강의 촬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빨리 올려드릴 거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강에서 진행되는 선생님 강의는 총 3강이고 다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제 새로운 경제 주체인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가계 기업은 민간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가계와 기업이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내비두면 그건 이제 시장 경제인 건데 그 시장 경제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이제 개입돼야 될 요소가 바로 정부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부 문제를 풀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문제는 안 풀었겠지. 이 교과서만 잠깐 살짝 보셔도요 정부 파트가 생각보다 조금 분량도 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문제도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부 파트를 조금 자세하게 배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기능 교과서 43쪽이고요. 우리는 매일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밤이면 가로등 불빛의 혜택을 보며 산다. 또 공원을 산책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우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시설들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 제공하는 것일까? 답은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가계 기업 정부가 우리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있었잖아요. 가계 기업 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가계랑 기업이 그 정부에게 주는 실물들이 있었는데 가계가 기업한테 주는 실물은 생산요소 그리고 기업들이 정부에게 주는 건 생산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정부가 나가는 것이 정부 지출이다. 그러니까 흰색이 실물이고 노란색이 화폐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도 있어요. 뭐냐면 정부가 가계 기업에게 주는 실물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화폐도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화폐.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세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공공재 이렇게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들에게 개념 프린트 이쪽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조세와 1대1로 교환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그 시장에서 실물과 화폐가 서로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시장에서 동일한 가치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부가 공공재를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조세를 받는다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 그럼 내가 너네한테 얘기했었지. 너네는 그러면 너네가 지나갈 때마다 등대 불빛을 꺼야 되고 가로등 불빛을 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공공재는 낸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처럼 1대1의 그 거래 조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교과서 본문에. 자, 정부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보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민간 부분 경제활동의 주체이고 밑줄 정부는 공공부문 경제활동의 주체. 가계는 소비를 통해 효용의 극대화, 기업은 생산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에 비해 밑줄, 정부는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에다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고요. 정부가 추구하는 공익에다 형광펜 쳐주시고 밑줄 자원 배분의 효율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제고, 경제의 안정화를 말한다. 밑줄 쳐주시고요. 정부의 경제활동은 이런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극대화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가계가 극대화하는 거는 효용 그리고 편익 이런 것들이었지. 이게 큰 의미에서는 동의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이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잘 안 보일 것 같아. 정부가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공익이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세 경제 주체 중에 효율성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효율성에 따라가는 논리를 찍으라고 하면 어디 찍을 거야? 가계, 기업, 정부 찍을 거야. 근데 정부는 그 중에서도 뭘 더 추구한다? 뭘 또 추구한다?
형평성도 같이 추구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만 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좀 자원이 잘 돌아가게끔 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밑에 보시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회간접자본에다가 여러분들 밑줄을 쳐주시고요. 사회간접자본시설 요거를 여러분들 아마 여러 군데서 뭐라고 읽으셨을 거냐면 SOC 이렇게 읽으셨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셜 오버헤드 캐피털의 약자예요. 사회간접자본.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생산활동에 기업의 생산활동에 밑바탕이 되는 것들을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한다. 우리가 수출 수입 같은 거 할 때 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려면 결국 항구가 있어야 되고 항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그걸 혼자 다 생산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정부가 그거에 나서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하는 역할이 그런 공공재 생산 그리고 다른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자본이 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을 시설한다, 건설한다. 그 외에도 정부의 치안 서비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안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국방과 치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외, 국가적인 외 측면에서는 외적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방인 거고 내부에 그게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치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경제는 사회의 기본적 경제 문제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 경제체제다. 즉, 밑줄. 시장경제는 원칙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 필요한 만큼 자율적으로 생산하는 경제체제. 밑줄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가게랑 기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 그러니까 가게는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편익을 극대화하려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걸 통해서 제일 큰 순서대로 해서 총효용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갈 거야.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비용인 총수입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을 줄이려고 하는 총비용을 감소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할 거야. 효용을 극대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실험표로 이제 그 경제 활동이 돌아가면 각자가 다 자기 이익대로 잘 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시장이 기본적 경제 문제를 비롯한 모든 경제 문제들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정부가 굳이 경제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밑줄 시장은 완전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경제에는 시장의 긍정적인 힘을 제약하고 왜곡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 아마 여러분들 기말고사 범위 때 그 경영쌤하고 시장 실패라는 것을 공부를 할 거야. 시장한테 맡겨놨더니 그 민간 부분들이 다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거. 그래서 시장이 못하는,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뜻의 시장 실패라는 건데요. 우리 교과서에서 그 경제 고등학교 수준의 교과서에서 이 시장 실패의 종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독과설현상.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대기업들이 거대하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 어찌 보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아주 좋은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두세 개 기업이 합작을 해서 우리 다 같이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이 대표적인 시장 실패 모습이고 공공재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다시 말해서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비경합성, 이게 먼저 쓴다고 고갈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공재를 아무도 생산하고 싶어하는 유인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그거를 결국에는 아무도 안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또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들어야 돼? 정부가 만들어야 돼. 그리고 제일 이제 심한 게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라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정보가 비대칭하다. 정보 비대칭. 여러분들 시장의 종류를 배우셨을 텐데 완전 경쟁 시장, 다시 말해서 수요자랑 공급자가 서로 만날 때 완전하게 서로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짜여져 있는 시장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의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 사려는 사람과 파려는 사람의 정보의 양이 다르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 누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단 보시면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 밑줄 정부는 시장의 불안전성을 보완함으로써 시장 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왜 필요한지 시장한테 맡겨두면 부족하니까 실패가 나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정부의 그 경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교과서 44쪽 보셔봐. 자, 정부는 얘들아 생각을 해봐. 결국에는 세금을 내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정부 입장에서 수입이 될 거고 그리고 정부가 뭔가 공공재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가게나 기업들이 물건들을 만드는 거를 사는 것에 돈을 쓰면 그게 정부 지출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의 세금은 수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나가는 돈은 정부 지출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정부는 거기 보시면 조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그 밖에 정부가 가진 자산의 매각, 국공채 발행, 각재 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한다. 수입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 다음에 국방, 외교, 치안 등 국가유지를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의 지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정부의 재원 조달 및 지출 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여기다가 형광펜 쳐주시고요. 재정에다가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은 어떤 뜻이냐? 정부의 재원 조달과 지출 활동이다. 정부의 재원 조달과 지출 활동이다. 쉽게 말해서 여기 보시면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들어오는 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출 활동은 나가는 돈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1년에 그 재정, 그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를 계획하게 될 텐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요. 이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을 가지고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거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여기 교과서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이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 보고 일단 우리는 44쪽에 정부의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줄에 밑줄 쳐주세요. 정부가 필요한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은 예산이다. 예산에다 형광펜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과 예산의 차이, 예산이라는 것은요. 이걸 내가 1년간의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미리 이러한 활동들을, 재정 활동들을 계획하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게 재정 수입이에요. 지금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을 재정 수입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는 수입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을 재정 지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는 세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교과서 본문 읽다 보면은 이 재정 지출은 다른 말로는 정부 지출이라는 말이랑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출, 재정 지출, 재정 수입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우리나라의 이 재정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자, 예산은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기 전 편성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에 의거하여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짜서 그 예산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재정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 수입은 크게 국세 수입,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국세 수입, 그 다음에 기금 수입, 그리고 세외 수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분야는 당연 세금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얼마나 하는지는 세출 예산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세출 예산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의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확인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오른쪽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나라 1년의 예산, 그러니까 이 재정 지출에 대한 그 계획이 몇 조로 잡혀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거기 보이실까?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1년에 429조 원이에요. 얘들아 1조도 사실 엄청 큰 돈이잖아요. 1억이 1000만 개 있어요. 1억이 10,000개 있어야 1조인데 429조가 우리 1년에 재정 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수입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사실 쓰여지겠니.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총 지출은 이 정도 되는데 정부 지출이 그 중에서 제일 1위 분야가 보건복지노동에 쓰고 있대. 보건복지노동.
그 다음 두 번째 쓰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 보시면 일반 지방행정 이런 것들을 쓰인다고 하네요. 일반 그리고 지방행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쓰이는 것이 교육이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국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얘들아 사실 우리 무상교육 중학생 때까지 하는데 요즘 고등학생 때까지 확대가 되긴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선생님들 월급, 교과서, 급식비, 교육, 교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서 지출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재정 지출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데 얘들아 이만큼의 재정 규모가 사실 엄청 큰 돈이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그만큼 또 국민들의 혈세를 걷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입법부가 있고 작년 행사로 갑자기 돌아가는 느낌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으면 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겠지. 이 국회의원들은 전원 다 선거로 선출된 임원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 국민의 대표들이 이 행정부가 짜온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걸 심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과정 여러분들 교과서 있으면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정부가 내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돈을 쓸 거다라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행정부가 정부가 그 예산안을 짭니다. 지금 기준이면 올해는 아직 뭐가 없겠지만 이제 올해 말에 가면 2022년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는 심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회에 심의를 하고요. 그 심의를 받으면 확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정부의 예산안은 9월 1일 이제 정기회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슬슬 얘기가 나와서 반드시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가 넘어가기 전 2021년도에는 반드시 이게 확정이 되어야 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작년엔 이만큼 썼는데 이게 이만큼까지 쓸 일이었으니까 뭐 이건 좀 줄이세요, 뭐 이건 좀 늘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상식 퀴즈. 만약에 2022년 1월 1일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안이 통과를 안 했어. 막 국회에서 막 싸우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을 아직 못했다고 해.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1월 1일부터 모든 재정 스탑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지. 정부가 그렇게 돈을 안 쓰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일단 쓰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이제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쓰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활동이 진행이 되면서 전년도에 그 다음 연도 예산이 확정돼서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워낙 이제 얘기할 것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1년 동안 열심히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 여기가 중요한 게 자 결국에는 얘는 계획 단계잖아. 그리고 이제 집행을 해. 그러고 나서 이제 결산을 해야 될 건데 일단 이 결산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자체로 일단 마감을 합니다. 정부가 회계를 결산을 해요. 회계 결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정확하게는 행정부 소속이긴 한데 대통령 직속기관 중에 감사원이라고 있거든. 얘는 행정부 소속이야. 행정. 이 감사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감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행정부 자체적으로 이 검사하는 기구거든요. 거기서 결산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이 행정부 안에서 비리적인 부분은 없었나 아니면 조금 과소비했던 부분은 없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다시 넘어가서 결산을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는 처음에 예산 짜는 과정과 다 쓰여지고 난 뒤에 이렇게 결산에 대한 의결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쓰고 있는 내는 세금 그리고 정부의 지출이 이렇게 헛되지 않도록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잠깐 하고요. 잠깐 끊었다가 그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뭘 할 거냐면 44쪽 45쪽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얘들아 살펴봤지만 정부가 들어오는 돈이 있고요. 세입 그리고 나가는 돈이 세출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랬을 때 결국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조세, 그리고 이 세출을 다른 말로 우리 정부지출이라고 이야기했거든.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정부가 공익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자원배분 기능, 그리고 거기 보시면 소득 재분배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그리고 흰색 프로필이 이게 참 상태가 그닥 좋지 않네요. 경제 안정화 있는데 우리 오랜만에 이 통합사회 교과서 필기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정부가 실제로 운영을 하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잘 정리해야 돼. 그래서 조세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정부 지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읽고 나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 표를 필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밑줄 치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잘 읽어보셨어요? 혹시나 갑자기 걱정돼서 하는 건데 누군가는 일시정지하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저 그거 전데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 우리 잘 알지만 작년에 인강 진짜 많이 찍었잖아요. 2학년 선배들도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 선생님이 작년에는 경제를 일주일에 3시간을 다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경제 3개, 그리고 여러분과 통합사회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매번 4개씩 찍었던 때가 이제 작년 요맘때였네요. 요맘때 아이스크림 먹고 싶나 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잠깐 고민을 했어서 작년 거를 그냥 다시 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진짜 너무 신기하게 작년에는 선생님이 일주일에 3시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확히 어땠냐면 중간고사가 딱 1단원, 기말고사가 딱 2단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경영쌤이랑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중간고사 직전에 선배들이 딱 들어왔었어요. 그때 내가 어디까지 수업을 했냐면 1단원 다 수업하고 딱 정부 직전까지 이제 강의를 찍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찍을 수밖에 없게끔 상황이 지금 됐어. 좋은 거죠. 어쨌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인강으로 남겨놓는 거니까. 그리고 1년 사이에 요것도 꽤 최근에 사놓으시고 하니까 지금 잠이 와가지고 좀 잠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선생님의 스타일이 수업을 되게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도 알 텐데,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느낌이 있어야 확실히 좀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혹시 오늘따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뭔가 텐션이 좀 낮아 보였다면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각각의 그 기능마다요, 조세와 정부 지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한번 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자원 배분 기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
정부는 조세를 통해 자원 배분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예컨대 어떤 상품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가격이 상승해서 소비가 감소하므로 생산도 줄어든다. 생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상품의 생산의 자원이 덜 배분된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얘들아. 자, 정부가 자원을 배분하는 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뭔가 생산 요소를 그 재화 생산에게 만들어가게끔 하고 싶어. 뭐 예를 들면 작년의 사례를 들면은 이제 섬유가 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마스크에 대한 그 수요가 높다 보니까 이 마스크 쪽으로 이렇게 막 몰고 싶단 말이야. 얘를 옷을 만드는 쪽으로 가게 하지 않고 마스크 쪽을 만들게끔 하려고 해.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어떻게 조세를 가지고 컨트롤하는지 한번 잘 따라보자. 자, 정부가 그 물건에 대해서 만약에 세율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옷을 만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옷을 샀을 때 세금이 뭐 10%인데 막 30%가 부과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그 재화의 가격은 올라가게 돼. 그치?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세율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당연히 소비를 어떻게 안 할 거냐면 안 하려고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 입장에서 그 재화를 생산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그거 봐봐. 반대로 어떤 상품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 그 상품의 생산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세율이 낮아지면요, 가격, 마스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마스크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은 옛날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쪽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정부가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상품에 대한 정부의 조세 정책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적 유인을 변화시켜 자원 배분에 영향을 끼친다. 세율을 올려서 생산을 못하게 하든지 세율을 낮춰서 생산을 높이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조세, 세입을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정부 지출 가보자. 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은 더 적극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얘는 좀 간접적인데 얘가 직접적인 기능이래요. 거기 보시면 1번 정부는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과소하게 생산되는 재화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한다 돼 있어요. 정부는 직접 생산해서 공급한대요. 그러니까 생산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지. 정부 지출. 직접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쓴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그 재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기업한테 간접적으로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걸 만들어서 너를 줄게 이 뜻인 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혹은 두 번째 밑줄, 정부는 민간에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기로 한다. 정부가 민간에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건데, 구매가 뭐야? 구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정부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다 같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정부 입장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막 사드린다고 생각해봐. 막 빙그레, 또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쫙쫙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 입장에서 정부가 팍팍팍 사주는 거니까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자원 배분을 할 수 있게끔 민간 부분의 걸 사들이든지 아니면 정부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든지 이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가로등을 설치하고 도로나 항만을 건설하며 국방과 치안 등의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이나 가게에서 공급하는 생산 요소를 소비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지출을 정부 지출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결국 큰 틀에서 재정 지출이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정부는 벌어들이는 돈인 세입과 빠져나가는 돈인 세출, 양 측면을 통해서 이 자원 배분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소득 재분배를 가볼 건데,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거야. 재분배. 뭔 소리냐? 우리 작년에 통합사회 시간 때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좀 공부를 했었잖아요. 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결국 사회 시스템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보자. 지금 사회에서 이만큼 빈부격차가 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월 5천만 원 이렇게 버는 사람이 있고 월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는나. 네. 돈 보호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만 있으면 선생님 그것만으로. 아니 월 200만 원은 아닌데 크게 차이도 안 나요 사실. 뭐 아무튼 이렇게 서로 소득 재분배가 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만큼의 지금 격차가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 알다시피 빈부격차가 워낙 사회에서 심각하게 되면 그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빈부격차를 좀 줄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너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조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많은 정말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이만큼 먹고 그 다음에 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뭐 면제 주거나 내더라도 정말 조금만 내라고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세금 내고 나면 우리 알다시피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 빼면은 처분 가능 소득이잖아. 처분 가능 소득의 차이는 요만큼밖에 지금 안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났던 격차를 요만큼으로 줄여주는 효과, 다시 분배하는 효과가 난다라는 뜻에서 소득 재분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 재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가보도록 하자. 밑줄, 조세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소득세를 많이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소득세를 적게 받거나 감면해주면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줄어들어서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제는 이를 한층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 드릴 거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소득세를 많이 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처분받는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낼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소득세를 적게 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처분받는 소득이 많아지게끔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득 많은 사람은 처분받는 소득을 줄여주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처분받는 소득을 늘리게 해서 소득 재분배를 한다는 거고 특별히 이 역할을 하는 세금을 우리는 누진세라고 합니다. 누진세. 이 누진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이런 거지. 우리 한창 에어컨 때문에 3년 전인가 엄청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전기세를 많이 사용할수록 비례해서 세금이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팍팍 내게끔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세금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커지게 돼요.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내게끔 하는 세금이 바로 누진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줄에 재정 지출 중 이러한 복지 지출을 이전 지출이라고 한다. 이전 지출에 대한 해당되는 처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전 지출. 그래서 이 이전 지출을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지. 아예 정부가 세입적 측면 말고 세출적 측면에서 그냥 저소득층에게 직접 돈을 주겠다라는 얘기야. 작년에 우리 뭐 배우지 않았니?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는 거. 그렇게 배워놓고 까먹으면 어떡하니? 공공부조. 막 이렇게. 사회보험은 얘들아 물론 사회보험도 소득 재분배 기능은 있었어. 그 건강보험 같은 거 내는 사람들에게 많이 내게끔 해가지고 소득세 많이 내는 사람들 그렇게도 했지만 아예 공공부조 대놓고 이제 저소득층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좀 알아두세요. 경제에서 이전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before 왜 영어 단어 생각이 옛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전한다 move 그런 뜻인데 여기서의 이제 이전 지출은 내가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관적으로 준다. 그러니까 나한테서 그냥 옮겨간다라는 뜻의 이전 지출이야. 앞으로 우리 2학기 때 뭐 이전 소득, 그 다음에 이전 소득 수치 뭐 이런 것들 배울 텐데 그런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이거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예 이 정부 지출을 그 저소득층에게 주는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 기능인데 여기가 이제 중요해. 뭐냐면 조세는 경기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데 이 경제 안정화 기능은 얘들아 경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경기가 뭐예요? 내가 선배들한테 했던 개그가 있나 한번 들어볼래? 개그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거 아니고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자, 경기는 뭐냐면 경제의 기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경제의 기운.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제시가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이거는 암람 컴피티션 막 이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경제 안정화 기능. 경기가 이 경제의 기운이 너무 과열돼도 혹은 너무 침체돼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야. 뭔 소리냐면 경기가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안정화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너무 지나치게 침체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경기가 과열되는 건 뭐고 경기가 침체되는 건 뭐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조금 이따 종을 칠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경기가 과열된다는 건 얘들아 생산하고 소비가 엄청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야. 생산하고 소비가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나오는 족속 물건이 팔리고 해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요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올라가. 그치? 그 물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갈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경기 과열은 물가 상승으로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근데 침체는요 얘들아 생산하고 소비의 속도가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생산되고 나서도 나중에 팔리고 생산되고 나서도 나중에 팔리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업이 올라가요. 근데 얘들아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안 좋은 거고 실업이 생기는 것도 안 좋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도 너무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서 실업이 너무 올라가는 것도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과열은 좀 다운시키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은 조금 올리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자. 조세는 경기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정부는 경기가 침체되면 세율을 인하하여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먼저 나니? 침체되면 세율을 낮춰주게 되면 이 세율 높이는 세율을 낮춰주면 가계는 소비를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업도 투자를 많이 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는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기업이 지출하는 걸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 뭔가 내가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이 땅을 더 산다든지 기계를 더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가계는 또 빨리 소비를 할 거고 기업들은 또 이렇게 계속 넓혀갈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활성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 경기가 너무 지금 과열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세율을 올려가지고 거기 보시면 그 교과서 보세요.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세율을 인상해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경기를 진정하고 물가를 안정시킨다.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줄임으로써 경기를 조금 과열됐던 거를 진정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경제 안정화 기능은 무조건 이 다운시키는 게 아니야. 다운시켰으니까 너무 과열돼 있으면 내리는 거고 너무 내려가 있으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제 안정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해야 되는데 종이 칠 것 같아서 잠깐 끊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망했어요. 어떻게 딱 끊으려고 가는 순간에 이게 종이 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우리 10분 늦게 시작했잖아요. 해도 되지? 자, 봅시다. 자, 한편 정부는 정부 지출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경기 변동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야. 경기가 너무 과열됐을 때는 이 사람들 가계 소비 기업 투자를 줄여야 된다며. 경기가 지금 반대로 썼구나. 경기가 과열되면 줄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경기 경기가 과열되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정부 지출을 예전에 비해서 줄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진정되겠지. 왜냐하면 그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물건을 이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옛날에 정부가 사간다고 하면 그 물건을 더 만들 수 있었는데 정부가 옛날에 비해서 안 사가. 다시 말해 정부 지출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내려오는 효과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경기가 진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 지출을
한번 쳐볼까? 밑줄, 정부는 정부 지출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경기 변동에 대처. 그래서 정부는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한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정부 지출을 줄여서 경기를 진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킨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 조세 파트는 다 약간 간접적인 측면이야. 그래서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세금을 조정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거나 이런 각자의 기능을 하는 반면에 이 정부 지출은 아예 그 원하는 방향에다 돈을 씀으로써 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생탐구 가볼 건데요. 시장경제 보완을 위해 정부가 또 두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현호 부모님은 떡국과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을 생산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데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던 부모님 공장은 대기업의 떡 시장 진출로 인해 위기가 찾아왔지만 떡국떡과 떡볶이떡이 잘 읽었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고비를 넘겼다. 이에 현은의 가족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갈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형광펜 쳐주시고, 밑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장 경제에만 내비두면은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대기업 속에서도 각자를 창업해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께 이러한 혜택을 줌으로써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다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얘들아, 이 사회현상이란 게 항상 좋고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가게 입장에선 이 제도의 좋은 점을 봐보자. 대기업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도 경쟁력을 갖게 되어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다라고 돼 있지만 가게 입장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 소비하는 입장에서 나는 너희들이 지금 자습실에서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원래는 이제 대기업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이 이게 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부터 여러분 받아 써줘. 가게의 부정적인 영향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대기업 상품의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 다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대기업 상품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 대기업 상품 구입 기회 제한. 그럼 이번에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당연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이 중소기업들은 좋아하겠지.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긍정적 영향.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갖추고 상품을 생산한다.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갖추고 상품을 생산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써주세요. 대기업이 자유롭게 해당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걸 제한한다. 대기업이 자유롭게 해당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이 제한된다. 생산 판매 제한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두 개의 거대 정당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권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은 시장 경제에서 이제 보수 쪽은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는 좀 풀고 상대적으로 좀 민간 경제, 이 가게랑 기업한테 좀 맡기자 주는 거고, 그다음에 진보 쪽은 정부한테 좀 맡기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 이게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느 방향으로 지금 투표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몫인 거고요. 그렇게 이제 시장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되는지에 따라서도 사실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큰 틀의 경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정부가 해야 될 게 되게 많다 그랬잖아. 얘네 당연히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건 기본이고요. 사실 정말 디테일한 건 우리 46쪽 가보시면 이제부터 조세의 종류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거든.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2강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2강부터는 이 조세 종류를 아주 꼼꼼하게 배울 거니까 우리 교과서 46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념 프린트 7, 8쪽 준비해서 다음 시간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2강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